이후에 준비된 세션은 블록체인과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순서로 이형수 하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크립토 금융과 전통 금융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크립토 금융과 전통 금융의 연계 방안과 효과에 대해 이형수 하루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하루를 총괄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얼마 시가총액인지 기억하실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350조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60조예요. 두 개를 합치면 400조가 넘는 시장이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한국인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한국에는 얼마나 있을까? 이건 추정치긴 한데요. 몇 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 상황을 보면 24시간 기준으로 KRW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2.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최소한 어림잡아 낮게 잡더라도,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USD나 다른 통화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10조 이상의 비트코인이 지금 금융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10조라는 금액은 대체 투자 시장에서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금융시장과 크립토 금융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연결고리가 생길 거고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전통 금융과 크립토 금융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금융이란 텀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금융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은행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증권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돈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 곳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되게 좁은 정의도 있어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 좀 큰 정의도 있습니다. 상품의 매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 금전을 융통하는 것, 자금의 수요 공급에 관계되는 것 등등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일관되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뭔가를 금전을 융통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돈을 융통한다라는 관점에서 돈의 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환 수돈으로서의 유통이 있고요. 돈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관점 하에서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제 금융의 정확한 정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돈이라는 것이 유통될 때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금융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통 금융시장의 금융은 그런 의미라면 크립토 시장에서 금융은 어떤 의미일까? 전통 금융시장에서 정의한 그 금융을 그대로 크립토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금융은 크립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크립토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요.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크립토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 전체를 크립토 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금융은 가치 저장 수단을 기점으로 둔 상태에서 돈이 도는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정의된 금융은 어떻게 시작됐고 크립토 금융은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치 저장 수단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딘가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움직이는 거에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금융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다양한 책이나 전문가들 분께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요. 어떤 분은 기원 전에 이집트에서의 어떤 이벤트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책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시작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돈이 부족한 사람 또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이라는 화폐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전달해 주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 마치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형태가 금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에서 이 금융, 크립토 금융이라고 불리는 것의 시작도 사실은 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18년에 하루라는 서비스를 결정할 때 그 전에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금융적인 측면에서 움직였나를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크게 변화를 감지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유틸리티라는 관점에서 크립토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이 크립토는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유틸리티가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산의 관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시작은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그들은 예대 마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 전통금융 시작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 크립토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크립토를 기반으로 해서 어딘가에서 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크립토 금융의 시작이었다고 봤어요. 근데 이 크립토 금융, 예대 마진 기반의 크립토 금융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성을 먼저 볼게요. 태생적으로 이 시장은 롱마켓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립토 시장은 아직 작습니다. 그 작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후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오른다고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를 담보로 해서 피앗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테더 등의 법정 통화를 빌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빌렸을 때 크립토를 더 살 수 있고 그게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첫 번째 특성은 태생적으로 롱마켓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바로 연결된 두 번째 특성은 이 시장 자체가 이 태생적 특성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예대마진이라는 건 뭔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인데 기존의 전통금융시장은 그게 돈이라는 하나의 통화였어요. 근데 크립토 시장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립토고요. 하나는 전통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이죠. USD가 될 수도 있고 KRW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통화가 결국 다 중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크립토 금융시장의 예대는 크립토를 맡기고 피앗과 USDT를 빌리려는 수요는 많아요. 근데 반대 수요죠. 피앗과 USDT를 맡기고 크립토를 빌려가려는 수요는 낮습니다. 태생적으로 롱마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립토 기반의 예대 서비스를 각각의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급자 관점이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이죠.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받는 담보와 빌려주는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선 두 통화가 모두 증가해야 되는데 시장의 니즈는 크립토만 증가하고요. 피앗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공급자 관점에서는 피앗을 계속 충원할 수 있는 사업자만 계속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결국 제가 이 크립토를 맡기는 이유는 돈을 빌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이자를 받기 위함도 있죠. 근데 위에서 공급자 관점, 기본적인 롱마켓 시장이기 때문에 USDT를 맡겼을 때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크립토를 맡기면 높은 이자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를 빌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크립토 예금의 이자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크립토 대출의 수요가 낮아지고요. 그래서 크립토를 더 안 맡기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결국 만들어내는 건 네거티브 피드백, 부정적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크립토 예금의 이자율이 낮아서 유저의 예치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예치 기반의 피앗 대출의 성장도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관점에서 고민을 했을 때 그럼 크립토 유저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유저들이 진짜 원하는 건 어쨌든 모두들 크립토에 대한 롱마켓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크립토는 결국 오른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크립토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크립토 서비스에서 크립토에 내가 USDT 테더나 피앗을 맡겼을 때만큼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데 이게 크립토 유저의 기본적인 니즈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풀 수 없을까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의 구성원들이 고민했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대마진 기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가 맡긴 크립토에 높은 이자를 줄 수는 없을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봐야 했던 크립토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릴게요. 크립토 시장은 제가 크립토 시장에 들어온 지 2년 그리고 그 외의 곳에서 크립토를 본 지 이미 4년, 5년이 돼가는데 정말 특이한 시장입니다. 첫 번째, 같은 자산이 다른 곳에서 24시간 분리돼서 거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애플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애플의 주식은 뉴욕에 있는 증시에만 상장이 돼 있고요. 이 증시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한국 기준으로 한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굉장히 제한된 시간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여기에서만 거래될 수 있어요. 다른 무언가의 통로를 통해서 접근은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의 오더북을 가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죠. 근데 크립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에서 24시간 분리되어 거래가 되죠. 그래서 거래되는 곳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격 차이들은 이미 크립토 유저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이 부분이 시장의 이니피션시고요. 이걸 기반해서 생겨난 게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알비트리지 전략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대형 플레이어들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됐고 많이 효율화가 돼 가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 이 두 번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크립토는 기존 금융시장에 없던 perpetual future 상품이 있습니다. 영구 스왑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기가 없는 선물 상품인데 이거는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장에는 있죠. 이게 왜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 처음 가져온 건 2018년에 비트맥스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perpetual future라는 건 원래 future라는 거의 기본적인 정의는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뭐 10년물이 있어서 3달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나는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매칭을 해서 오르면 오른 만큼 난 벌고요. 내린다면 내리는 상황에서도 난 벌 수 있게. 하지만 반대쪽은 분명히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죠. 이 형태의 구조가 기본적인 퓨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원래 있어야 돼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난 그때 내릴 것 같아, 올라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말하는 perpetual future는 기존 시장에서 당연히 좀 말이 안 되는 난 영구적으로 이 상품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를 추측하는 걸로 지금 서로 그 경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18년에 비트맥스에 이걸 총괄하는 분께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들이 더 좋아할 상품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만들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이걸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돈을 거래소 입장에서 많이 만들려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상황은 현재 크립토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오를 때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해요. 근데 내릴 땐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게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퓨처 마켓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이 퓨처 마켓을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롱마켓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칭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옵션 마켓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시장을 억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구조냐면, 자, 나는 오를 것 같아요. 이거 나 내릴 것 같다는 거 누가 좀 베팅 좀 해줘. 그래야 내가 돈을 벌잖아. 근데 아무도 베팅을 안 해주죠? 그럼 제가, 알았어. 그럼 내가 오를 것 같은 거에 너가 내릴 거에 받아주면 내가 이거 거는 돈의 1%를 줄게. 그냥 너 이거 가져가. 그랬다가 내리면 넌 이거 받고 더 받는 거고 아니어도 이건 일단 받을 수 있잖아. 일단 포지션 좀 잡아줘. 라는 형태로 새로운 가격 안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출현을 합니다. 펀딩 피죠. 이게 이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품입니다. 이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3번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펀딩 피라는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이 시장을 비트맥스가 처음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생성됐습니다. 정말 하루 기준으로 몇백억, 몇천억이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다른 거래소들, 지금은 모두가 익숙하신 OKX, 바이낸스 퓨처, FTX, 후오비 퓨처, 다양한 곳에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똑같은 선물 거래소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물 거래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두의 기대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이 기대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자산은 똑같은데 그 거래하는 곳은 또다시 거래소와 스팟 거래소와 똑같이 수많은 거래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특성이 나오는 건 이제는 선물 시장마저도 거래 시장이 많아졌고요. 24시간 24/7 돌아가고요. 이 시장마저도 각각의 기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한 이피션시의 시장이 열렸고요. 이걸 기반해서 선물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펀딩 피도 이 전략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크립토 파이낸스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인에피션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나오기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전통금융시장에서 은행이다, 예대마진이다라고 하면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그거를 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자를 내라고 해서 이자를 받고요. 그중에 그 이자의 일부를 나한테 돈을 맡긴 사람한테 주고 저는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예대마진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대마진을 할 때 크립토 시장이 기본적으로 롱마켓 때문에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에서 나왔던 방법은, 자, 사람들은 그럼에도 분명히 돈을 맡기고 싶어 하긴 합니다. 내 돈을 누군가가 불려주면 좋겠으니까요. 그 돈이 잠드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그럼 내가 이걸 꼭 빌려줘서 수익을 만들어줘야 돼? 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걸 기반으로 다르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럼 난 똑같이 은행을 만드는데 그걸 남한테 빌려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금의 이자를 다른 경로로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통금융시장에서 제가 애플 주식을 누구한테 빌려줘요. 그리고 애플 주식에 대해서 야, 이자 내 하다가 애플 주식을 돈처럼 다시 갚어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바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일주일에 5일밖에 안 되고 그 5일 중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만밖에 안 되죠. 다시 들어오는 시간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용이 불가능한데 크립토 시장은 아닙니다.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돌아가죠. 누군가가 맡긴 자산을 계속 돌려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 시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걸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 전통금융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이니피션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활용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정적인 수익 전략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손실 가능성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24시간 24/7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제든 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꼭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다시 그 수익 기반으로 돈을 줘야 돼? 아니네, 맡겨봐. 그럼 내가 이거 운용해서 수익을 줄게. 그러고도 난 남을 게 있을 것 같고 그 수익이 작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 생각에서 저희는 하루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하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arbitrage trading, market neutral strategy, spread trading이라고 지금은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크립토 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도로 활용하는 전략들이고요.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정적 수익 전략이 저희의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간다면 정리하면 기존의 전통금융시장에서는 금융이라는 거의 시작이 예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했던 은행이라는 존재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아예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돼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나니까 기존에 사실 예대마진 기반으로 크립토 금융을 시작했던 곳이 있었어요. 넥소, 블락바이, 셀시어스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곳들이 지금 요즘에 그런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꽤 재밌는 현상을 보실 텐데 뭐 USDT 테더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습니다. 근데 크립토 쪽은 재밌어요. 왜냐면 빌릴 때 제가 BTC를 빌릴 때 이자를 만약에 5% 낸다라고 하죠. 그럼 맡길 때 이자를 6% 받아요. 이건 예대마진 기반으로 돌아가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넥스 블락과의 이렇게 지금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가 된다는 것을 어딘가에서부터 파생돼서 다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도 예대로 이걸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구나, 크립토는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모델을 바꿔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플레이어들도 형태를 바꿨고요.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뭐 안 들어보신 게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풀크럼, 비인센티브, 아이드, 레든, 모드, 뭐 이건 저희가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것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최근 한 6개월 이내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가 이런 레드마켓화 되고 있는 지점에서도 검증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건 살짝 겹붙이는 개념에서 그럼 이렇게 많은 곳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래에 두 가지 관점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운용 관련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크립토 프라이스의 급격한 변동을 버텨본 경험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되게 좋은 예는 2020년 3월, 올해 3월이죠. 그 폭락장이 되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때 1,000만 원
위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400만 원까지 떨어지죠. 3일 걸렸는데 그 시장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쌓는 노하우와 그 경험이 저는 그 서비스의 안정성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고민하셔서 이런 서비스는 계속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크립토 금융을 얘기 드렸다면 전통 금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금융 플레이어들 크립토에 대해서 시선이 각 국마다 리전마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다른가를 파고들려다 보면 저는 그 차이의 기준은 각국의 법 체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볼게요. 파지티브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륙법 체계고요. 이거는 법에서 이거 해야 돼 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언제든지 범죄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 형태의 시작은 독일에서 시작했고요. 일본을 거쳐서 한국도 기본 틀로 적용이 됐죠. 이게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면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많이 얘기들 하죠.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네거티브 시스템은 안 되는 것만 규정을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 외의 거는 일단은 해도 돼요. 나중에 이런 안 된다는 법이 생기면 그때 문제가 되고 그때 어차피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건 그냥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이건 영미법 체계라고 하고요. 영국, 미국이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 형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까운지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이 2001년에 자국의 경제 모델을 사회주의에서 우리는 개방된 경제 기반의 사회주의로 바꾼다라고 하고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사회적 모델을 개방 경제로 바꿀 때 자신의 경제 기반의 법안을 다 수정해야 될 니즈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수정하려고 보니까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이거를 전환하려고 하니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를 다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 시점에서 개방형 경제의 기본 법틀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로 규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개방형 경제에 관련된 법안들은 다 네거티브 기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수많은 업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법 차이 때문에 지금 국가를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독일, 일본, 한국 굉장히 소응적 대응 기조가 기본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나오는 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신문에서 다뤄주는 것들은 크립토 자산 보관 등에 초점을 맞춘 연결고리만 내가 하겠다는 형태의 커스터디나 링킹 사업이 거의 다예요. 전통금융시장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미법 체계, 네거티브 시스템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미국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사 중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BTC 기반의 파생 상품이 뉴욕 증시에 실제로 상장도 돼 있고요. 훨씬 공격적인 상품들이 마음껏 나오고 있고 거래소에서 야 이거 해도 돼? 라고 싶은 것들은 중국 기반의 거래소들이 다 하고 있죠. 저는 이 기본적인 차이의 기준은 법의 체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전통금융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크립토 시장에서 뭘 제일 하고 싶을까?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코로나라는 것 덕분에 일관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큰 정부입니다. 정부가 직접 들어가고요. 돈을 직접 쓰겠다라는 기조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강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니 저금리는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동일한 현상이고요. 저금리 상태에서 돈은 계속 풀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하고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통금융 플레이어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금리가 일어났다는 건 기존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이나 은행 예금 같은 형태들은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행 기준에서 주식과 채권 외의 투자를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쪽의 목표 수익률은 최근에도 4에서 5%밖에 안 돼요. 더욱이 더 문제는 그럼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쩌냐라는 건데 유저들이 어쨌든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사를 써서 뭔가를 해야 금융사가 수수료를 얻어낼 텐데 뭔가가 받아질 텐데 유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화량이고 자산가치가 상승하니까 직접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직접 수익 만드는 것보다 우리께 더 매력적이야 이런 상품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크립토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크립토 파이낸스 플레이어들은 전통금융에서 뭘 하고 싶지? 그들의 니즈는 뭐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립토에서 지금 금융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몇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는 크립토 마켓은 많이 컸다라고 해도 굉장히 작습니다. 유저 풀을 더 키워야 돼요. 그걸 키우는데 굉장히 제약 조건들이 많죠.
일단 기본 전통금융시장에서 아직 크립토로 안 넘어오신 분들이 볼 땐 여긴 너무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본은 아직 정부나 어떤 글로벌리 정해진 레귤레이션 기관에서 이거에 딱 맞는 라이센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 라이센스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유저들은 신뢰가 낮아지고요. 크립토 금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사업 영속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파이낸스 플레이어들은 지금 뭘 원하냐면 퍼블릭 유저 대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전통금융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현존하고 있는 유사한 라이센스를 얻거나 아니면 이 라이센스를 가진 곳과 파트너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쪽에선 분명히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너무 좋은데 이 성장을 급격히 하기 위해선 자본 확충이 필요해요. 이 자본 확충을 위한 성장성을 확보하는데 역시나 전통금융시장이 계속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얘들은 첫 번째로 어디서 만나게 될까? 아까 이야기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전통금융시장은 뭘 원하냐면 크립토 시장에서 진짜 저렇게 이들의 이니피션시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럼 그런 상품을 우리가 전통금융에서 팔면 이건 유저들이 매력을 느끼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통금융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크립토 기반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립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우리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통금융시장에 파트너십을 맺고 그쪽에 신뢰를 더 만든 다음에 유저풀을 늘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전통금융시장과 크립토금융시장이 만나는 첫 번째 지점은 기존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의 관점에서는 펀드일 거고요. 파생 상품의 관점에서는 ETF나 ETN일 겁니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죠. 이 그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게 저희 크립토 시장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 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오히려 그 다음은 뭔가?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상품에서 만날 거다라는 거는 저는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언제인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유저분들이 보시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앞에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끌고 와 볼게요. 돈이 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교환 수단으로서의 유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유통을 저는 금융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동안 크립토가 가치 저장 수단, 자산으로 인지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크립토 금융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크립토 금융은 이쪽에서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디냐? 사실 크립토가 2018년 이전에 유틸리티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교환 수단으로서 크립토를 쓸 수 있지 않아?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명확히 그때 정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쓸 수 없어. 왜냐면 이렇게 돈이 넘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 변동의 폭이 너무 크고 그래서 쓸 수 없거든.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이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라앉았죠. 근데 그로부터 2년이 흘렀죠. 2년 이상이 흘렀죠. 더 좋은 기술들이 나왔고 더 좋은 형태의 서비스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파이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세파이들은 그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유통이 다음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가장 큰 생각은 이런 쪽에서 주로 생각을 해요. 요즘 미국 투자가 붐이라고 하죠. 한국 투자도 붐이죠.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기반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지금 한 6만 5천 원 정도 할 텐데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의 주식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하죠. 근데 그걸 기반으로 진짜로 난 삼성전자 주식을 화폐처럼 못 써?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전 삼성전자 주식 5개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주식 1.5개로 레고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결고리가 안 잡혀 있죠. 왜냐면 이거는 24시간 돌아가지도 않는 시장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진짜 불편한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 틀이 깨지는 시점이 곧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지금 투자 자산과 화폐의 자산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달에 월급을 만약에 300만 원씩 받아요. 그 300만 원 중에 나는 투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고 200만 원은 내가 써야 돼 라고 분리를 하잖아요. 100만 원은 이자를 받고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200만 원은 내가 그냥 써요. 아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한번 바꿔서 만약에 300만 원을 난 다 투자 자산에 넣고요. 얘로 계속 수익이 나요.
이 수익이 나는 자산의 일부로 내가 화폐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내 삶의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크립토가 그 부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의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